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코로나 유행 전에 결혼이 한 번 깨진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연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남친이었던 사람의 어머니가 저희 집이 못 사는 줄 알고 무시하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차라리 그랬던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 있잖아요. 제 경우에는 이 결혼이 깨진 게 그랬어요. 평생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을 시댁 식구들로 봐야 했다면 훨씬 더 험한 꼴을 봤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 때 아빠의 사업 실패와 친구분에게 당한 배신으로 잠시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친구분을 믿고 꽤 거금을 빌려줬는데 아빠 사업이 어려운데도 돌려주지 않고 뭉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딱 끊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 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아빠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몸져 눕게 되셨죠. 한 1년 정도였지만 그때가 저희 집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사실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과 투자 사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심하게 쪼들리지는 않았는데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두워지고 위축되니 평소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져서 온통 초상집 같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하시는 일들도 좀 안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워낙 강인한 분이셨고 실패나 고난에 쉽게 쓰러지지 않았기에 저희 집은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았어요. 물론 그 끝에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슬픔은 있었지만요. 저는 사춘기 때 집안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서인지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저희가 부자라고 티내지도 않는 게 몸에 배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선물 보내고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더니 사업이 어려워지고 큰 돈을 잃자 마치 바닷물이 밀려나가듯 그런 사람들이 저희와 연락을 싹 끊는 걸 봤거든요. 저는 돈이 있고 없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너무 싫었고 남들이 저를 집안의 재력이 아닌 저 자체로 봐주길 원했어요. 그런 마음은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 이끌어가고 계셨지만 저는 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책을 좋아했던 저는 출판업계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착실히 경력을 쌓으며 제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조금씩 주식 투자도 하고 적금도 들었죠. 그게 생각보다 아주 재미가 쏠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선주야, 너도 좀 사치품도 사고 즐기고 누려. 그러다 남자친구도 안 생길까 걱정이야. 어째 너는 그렇게 요즘 젊은 애들하고 다른지 모르겠다. 사치품이 왜 필요해? 내 나이에 맞는 물건들 필요한 것만 사면 돼. 그게 지금의 내가 잘 사는 길이야. 네 동생 선이랑 너는 어쩜 이리 다른지 모르겠다. 선이 지가 벌면서 또 재미있게 쓰고 얼마나 즐겁게 사니? 엄마는 네가 그러지 않는 게 속상해. 엄마도 여행 가서도 그렇고 아무리 신제품 많이 나와도 예쁜 쓰레기는 안 산다는 주의잖아. 예뻐서 혹한 마음에 사도 나중에는 결국 버리게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선이는 선이대로 즐겁게 살고 나도 나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선이걔도 그냥 돈 쓰는 것 같아 보이지? 절대 아니야. 걔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알아? 단기로 뺄 거, 장기로 묻어둘 거 아주 잘한다니까. 우리 이렇게 된 건 아빠 일이 제일 큰 것 같아. 그때야 힘들었지만 나나 선이한테 아주 큰 교훈이 돼서 나는 오히려 그런 일 겪은 게 잘 됐다고 생각해. 엄마는 제 말에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출판한 책 한 권이 영상화되면서 그쪽 사람들과 만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대기업 계열의 제작 관련 회사 사람이라 그런지 옷차림도 딱딱하지 않고 좀 자유분방해 보였어요. 그런 면이 제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자기와 반대되는 것에 유혹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게 맞아요. 저와 남친은 문화적 취향이 많이 비슷해서 죽이 잘 맞았고 1년 반 정도 사귄 뒤에 결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결혼한다는 말을 하니 잘 됐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선주야, 네 남자친구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몰라.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했어. 나 원래 그런 말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래도 결혼하는 사이면 제대로 말해야 되지 않겠어? 엄마, 다리가 어떤지도 말이야. 사실 엄마는 저희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다 극복하시고 일어나셨지만 오른쪽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남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든요. 엄마는 그게 내심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왜? 엄마 걱정돼? 괜찮아. 성우 씨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야.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사람이야. 근데 나 우리 집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네. 성우 씨야. 나랑 결혼하고 나면 자연히 알겠지만 시댁은 또 다른 문제잖아.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나도 네가 왜 그러는지. 아니 더는 말 안 하마. 네 뜻이 그렇다면 엄마도 따를게. 엄마는 사업할 때는 카리스마 넘치고 단호하게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분이셨지만 저와 여동생의 말은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희들 뜻을 존중해 주시는 정말 좋은 엄마세요. 저는 그런 엄마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빠 때문에 집이 힘들었을 때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흔들리셨으면 저와 제 동생도 그대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저희 집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요. 아무리 외할아버지가 막강한 재산으로 엄마를 밀어줬다고 하셔도 엄마가 강하지 않으셨으면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티도 전혀 안 내시고 사치는커녕 명품 백 하나 들 생각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역시나 남친은 엄마가 지팡이를 짚으며 걷는 걸 봐도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밝고 지적이셔서 참 좋네. 다리 불편하셔서 힘드실 때가 많겠다. 라는 정도로만 얘기했을 뿐 그다지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그럴 거라 예상했어도 그런 모습을 직접 보니 내심 고맙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와 남친이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였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회사 앞에 찾아왔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회사 건물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맞은편 카페로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따라갔고요. 출판사라고 해서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서 보러 왔어. 근데 전에 땡땡 출판사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도 다 아는 유명한데 여기는 그 회사가 아닌데? 회사를 옮긴 거야? 네, 원래 출판 쪽이 이직이 잦아요. 저도 연차 쌓이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도 이 출판사 이름은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웬만하면 전에 회사에 이직을 했어. 우리 성우처럼 대기업 계열 제작회사도 아닌데 남들 들으면 아는 출판사여야 내가 주변에 얘기하기도 좋은데 그런 건 좀 경솔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있을 때는 나한테 먼저 의논해라. 제 회사 문제를 자기한테 의논하라니 그닥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그 다음에 더한 소리도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들 가진 엄마 심정이다 생각하고 들어. 장가 보내는 엄마들 마음이 어떤지 여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노인네 쓸데없는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아들은 아들이다. 아들 낳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고 일단 남편하고 시댁에서 대하는 게 달라져. 성우는 나한테 그런 애다. 나를 기살려주네. 그런데도 공부도 잘했지. 좋은 회사 들어갔지. 능력 있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겠지? 모든 엄마들 꿈이 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집안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사실 그 꿈이 깨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착잡해서 그래. 아가씨처럼 그저 그렇고 앞으로 그닥 잘 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타겠다니 너무 순진한 것 같고 앞으로 인생 어쩌려나 싶어 걱정도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아가씨가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성호가 내가 만나보라는 여자들 안 만나고 아가씨랑 결혼한다니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고 아가씨 받아들이는 거니까
알아서 잘하라 이 소리야. 저는 상당히 불쾌했지만 별말하지 않고 인사하고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남친에게 한마디 할까 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마음 써준 사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번 일은 저 혼자 마음에 묻고 지나가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왔어요. 남친도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셔서 남친 어머니와 남친만 나오고 저희도 저와 엄마 여동생 이렇게 여자 셋만 나온 조촐한 자리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자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까닥하며 제 인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저희 엄마를 보더니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인사하는 엄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선주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남친 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는 무안했지만 자리에 앉았고 약간 냉랭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디저트를 먹고 마무리할 즈음에 남친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불쑥 이러는 거였어요. 아가씨가 좀 무난한 게 아닌가 했는데 뭐 어머니 뵈니까 그래도 잘 컸다 싶네요. 아가씨 평범하게 크느라 애썼겠어? 이 말 때문에 제 동생은 화가 나서 집에 와서도 난리를 쳤어요. 그거 완전 우리 엄마 다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자기는 뭐 그렇게 대단해서 향수 냄새 역하게 풀풀 풍기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 들고 나오면 다야? 정말 웃겨.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언니, 형부된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시댁은 영 아닌 것 같아. 시댁 분위기는 시어머니한테 달린 거 아니야? 동생이 난리치는 걸 보고 엄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엄마, 성우씨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실 줄 몰랐어. 엄마에 대해 몰라서 그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괜찮아. 엄마 마음 쓰지 않아. 너만 가서 잘 살면 돼.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고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남친도 자기 엄마가 지나쳤다면서 엄마한테 따로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그나마 남친은 자기 엄마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안심이 됐죠. 하지만 저와 남친은 결국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나 봐요. 다음날 남친 어머니는 다시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할 말이 있으니 바로 내려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가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집안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가씨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나 우리 성호 다른 여자 선보일 거야. 네? 그렇다면 저랑은 파혼을 한다는. 뭐 파혼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해. 어차피 뭐 식장도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 아니었잖아. 날짜만 정했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호랑 헤어진다고 생각해.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나 도저히 성호 그 집 사이로 못 주겠어. 아니 이거 잘못하면 내 아들 평생 등골 빼먹게 생겼잖아. 저희가요? 저희 그럴 일 없는데요. 성호 씨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요. 어머, 이 아가씨 말하는 거 되게 웃기다. 아가씨 처지에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 없이 살면 쓸데없는 자존심만 생긴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아니, 그런 친정엄마가 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그 장애 있는 장모 갑자기 어떻게 안 되리라는 법 있어? 원래 장애 있으면 건강도 안 좋다잖아. 나는 우리 아들 남은 인생 아가씨 같은 집안 노인네 병수발하다가 끝내게 하고 싶지 않아. 아가씨가 애초에 꿈이 너무 야무졌어. 우리 성호가 아가씨 짝으로 말이 돼? 아니, 넘볼 사람을 넘봐야지.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아무튼 성호한테는 아가씨가 헤어지자고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성호 씨 뜻은 아니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성호는 내 말 듣게 돼 있어. 걔 여태까지 내 말 거스른 적 없는 애야. 혹시라도 나중에 성호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깊은 뜻을 알아줄 거라고. 막말로 아가씨네 집에 돈이라도 있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 내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 있으면 그거 보고라도 참지.
내가 이렇게까지 볼 거 없는 아가씨한테 왜 아들을 뺏겨야 돼? 내가 말했지? 우리 성우가 어떤 앤지. 그러니까 아가씨가 우리 성우 포기해. 나는 우리 성우 진짜 좋은 여자 만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집 돈이 있었으면 파혼은 안 하셨을 거다 그런 뜻이네요. 돈이 문제네요, 돈이. 파혼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식장 안 잡았으면 결혼 준비한 것도 아니지 뭐. 아가씨 내가 맞췄다는 혼수값은 내가 물어줄게. 그래봤자 뭐 한복하고 내 가방밖에 없었잖아. 이 정도면 아직 결혼 준비 시작도 안 한 거니까 파혼 있단 말로 우리 성우 앞길 먹칠하지 마. 나 우리 아들은 정말 조그마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아주 좋은 집 딸 만나게 해줄 거니까. 아가씨가 우리 애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동안 만나면서 성우한테 얻어먹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 얻어먹다니. 저는 그 사람이 밥값 다 내는 것도 싫어서 철저하게 더치페이 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이러는 결혼은 못하겠네요. 제가 성호 씨 번호는 다 차단할게요. 싸워도 만나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알아듣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 그런 엄마 데리고서 좋은 남자 만날 꿈도 꾸지 마. 송충이는 술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적당히 아가씨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그냥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아. 알았지?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 겉모습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요. 돈 가진 사람들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아가씨한테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막말로 아가씨한테 돈 좀 있다고 치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니겠어? 신발도 그렇지. 옷까지 하나 뭐 하나 비싼 티 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줌마 같은 천박한 사람이 입에 함부로 올릴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 뭐가 어째? 이게 이제야 지 본성을 드러내네. 뭐? 아줌마? 야, 어디서 이름도 없는 중소출판사에서 책이나 찍어내는 게 감히 대기업 제작사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찝적대? 제가 미쳤다고 누굴 찝적대요. 아줌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어디 그 좋은 집안 여자가 누굴지 아주 궁금하네요. 꼭 그런 집안 여자 며느리로 맞으세요. 어머, 저게 끝까지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성호가 미쳤지 미쳤어. 저런 게 뭐가 좋다고 정말.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저는 남친 어머니가 방방 뛰는 걸 보면서 그냥 뒤돌아 나왔어요.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였어요. 그때 과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작가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카페에 갔다가 김 팀장이 어떤 아주머니랑 얘기하는 걸 듣고 말았네. 지금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 내가 외근 보낸 걸로 처리할 테니 집에 들어가서 쉬어. 이거 업무하고 연관된 명령이야. 과장님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들킨 게 너무 창피해서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리로 와서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마음 정리를 했죠. 남친만 생각하면 결혼 못할 것도 없었지만 저렇게 고집 센 시어머니라면 남친도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남친 어머니도 남친이 자기 말 거역한 적 한 번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쓰린 마음을 달랜 후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생과 엄마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결혼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성우 씨랑 결혼했는데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어떡해? 그 생각하니까 절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결혼 접었어. 언니, 잘했어. 형부는 기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 엄마는 너무 드세고 무례하게 짝이 없잖아. 그런 집 가면 고생길 훤히 열리는 거야. 난 완전 찬성이야. 엄마는 별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잘 시간인데도 잠이 오지 않았고 저는 속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숨을 죽이며 울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엄마가 들어와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선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다리 때문에 우리 선주. 엄마 다 눈치채고 있어.
우리 딸 착해서 말도 못하고. 아니 엄마, 이게 왜 엄마 잘못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여자가, 그 미친 아줌마가 이상한 거야. 저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엄마는 제가 불쌍하고 미안해서, 저는 그 남자의 엄마가 괘씸하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 네 말대로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니? 아니면 엄마랑 평생 살자. 그럼 나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계속 살아도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재미있게 살래. 저는 엄마한테 남친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아주 기가 막혀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못 사는 줄 알고 그런 거구만. 하여간 돈에 눈들이 뒤집혀서 중요한 걸 못 봐.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봤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잖아. 성호 씨는 안 그럴지 몰라도 그 여자는 보통 아닌 것 같아. 아마 우리 집 재산 알면 지 아들 대리사위로라도 들여보내라고 할걸. 나 그런 소문들 진짜 치가 떨려. 그러게나 말이야. 그래, 어디 얼마나 잘난 며느리였나 보자. 남의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지 자식만 잘 될 줄 알아? 웬만해서는 남한테 나쁜 말 안 하고 흥분도 잘 안 하시는 엄마가 화가 나서 악담을 퍼붓는데 저는 은근히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음에 응어리도 풀리는 것 같았고요. 저는 남친을 만나서 받았던 반지와 목걸이를 돌려주고 이별을 고했어요. 남친은 왜 그러냐고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고 저는 결국 남친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성호 씨, 결국 어머니 거역 못할 거야. 안 그래? 그 말에 남친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아니라고, 저랑 꼭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기에 참 씁쓸했어요. 저는 그렇게 남친과 정리를 했는데 남친은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를 못 잊겠다면서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겠다고요. 저는 남친 연락처도 차단하고 한동안 휴가까지 내서 남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저보고 새로 생긴 베이커리 카페에 가자고 하셨어요. 엄마 친구 희정 아줌마 있잖아. 그 딸의 유선이가 빵집 겸 카페라나? 그런 거 차렸는데 이게 꽤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페 확장하라고 분점 내라고 투자 좀 했거든. 이런 쪽은 처음 투자하는 거라 얼떨떨하긴 한데 유선이가 야무지니 잘 해낼 거다. 외할아버지 건물 있잖아. 거기에 카페 새로 냈어.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오자. 엄마가 웬일이래? 진짜 엄마 투자하는데 한번 안 데려가더니. 네 취향에 딱일 것 같아서 그래. 선이는 벌써 갔다 왔댄다. 넌 내가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엄마가 투자한 엄마 친구분 딸의 카페에 갔어요. 베이커리도 하면서 카페를 겸한 곳이라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꽤나 고급지고 세련된 매장이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매장에 들어가자 엄마 친구분 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투자자님 어서 오세요. 따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카페가 아주 예쁘네요. 빵 냄새, 커피 향도 너무 좋고요. 감사해요. 회사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일 비싼 디저트랑 홍차로 모실게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밖이 내다보이는 좋은 자리에 앉아 특별히 내주는 비싼 접시와 찻잔에 맛있는 음식을 즐겼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이러셨어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서 네 혼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없어 엄마.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선주야,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우리 집 얘기 너무 숨기지 마라. 네가 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알지만 너무 감추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이 어떤 줄 알기만 했어도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돈 좀 쓰고 살아 이거사. 알뜰살뜰 모으기만 하지 말고 선이처럼 명품도 사고 그러라고. 알아. 근데 난 영 그런 데에 흥미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해.
우리 딸, 이럴 때 보면 나를 딱 닮았다니까. 그렇게 엄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 여자가 저희 앞에 오더니 혀를 차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바로 그 남친 어머니였어요. 참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 여기 우리 성호 맞선 본 여자가 사장인 거 알고 온 거지? 뭐 어쩌자는 거니? 헤어진다 하고 물러섰으면 그만이지. 이제 와서 안갚음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당장 나가지 못해? 아 진짜 지들 분수도 모르고 이런 비싼 동네에 있는 비싼 카페에까지 와서 진상들인지 원. 저와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전남친이 엄마 친구분 딸과 맞선을 봤다는 거죠. 내 예비 며느리 내가 지켜야겠어. 아, 내가 오늘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내가 직원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나가지 못해? 이봐요. 그쪽도 나이살이나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 시킨 게 분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다리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죠. 댁 같은 사람 오면 손님들도 싫어한다고요. 어디서 남의 며느리 장사망치려고 이런 몸을 해가지고 이런 고급진 데를 와. 천하에 몹쓸 것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줌마, 그 입 닥쳐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사장이 예비 며느리라고요? 그래요. 그 예비 며느리 불러보세요. 어디 뭐라고 하나 들어보게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걔를 왜 부르니? 네가 무슨 짓 할 줄 알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가 나섰어요. 됐다. 내가 부르마. 거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자초한 건 줄 알아요. 누굴 불러요? 미쳤어요? 남의 며느리를 댁이 왜 불러? 상종을 못해?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전남친 어머니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직원 한 명이 매니저한테 말했고 매니저는 저희를 보고는 사색이 돼서 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곧이어 카페 사장, 그러니까 엄마 친구분 딸이 불이 나게 저희한테 왔어요. 어머니, 선주씨, 무슨 일이에요? 사장은 저와 엄마를 챙겼지만 잘못 알아들은 남친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예,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저 누구시죠? 아, 저번에 만난 박성호 씨 어머님. 얘는 뭐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고 그래. 이제 곧 한가족 될 사이에. 예? 제가 한가족이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가족이지. 아니, 그건 너무 이른 판단 같은데요. 저는 박성호 씨 이제 한번 만나봤을 뿐인데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에요? 예, 이 사람들 여기 올 만한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이다. 특히 여기 얘 말이야. 우리 성호한테 목매서 남의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하네라고. 아마 어디서 너랑 성호가 맞선 봤다는 말 듣고 깽판 치러 온 모양이다. 이 사람들 행색을 봐라. 이런 데가 가당키나 하니? 나 원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다니?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놀라서 눈만 껌뻑껌뻑하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분은 저희 엄마 친구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매장 확장하는 데에 투자해 주셨고요. 이 건물도 친정 아버님 거라서 특별히 저희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게 편히 많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머님이랑 손주 씨는 누구한테 목매야 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이신데요. 뭐라고? 뭘 해? 투자? 여기 이 사람이? 남친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해서 사장한테 몇 번이고 확인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전남친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이봐요 아줌마. 댁이 뭔데 남의 디저트 시간을 망쳐. 그래, 여기 우리 외할아버지 건물이야. 엄마가 이 가게 투자하셨고 대체 몇 번을 물어봐요. 한국말 이해 못해요? 그런 이해력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그럼 너 니네 집이 못 사는 거 아니었어? 전 저희 집 못 산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외할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때 엄마는 팔을 저으며 제 말을 막으셨어요. 됐다. 이런 사람하고 더는 말 섞을 필요도 없어. 이봐요. 댁의 아들 인생 망칠까봐 제 딸한테 그렇게 심한 소리 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휴식 시간까지 방해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요? 진짜 그 집안 수준
저열하게 짝이 없네요. 하마터면 우리 선주야말로 인생 망치벌한 거 결혼 안 하고 끝나게 해준 거 그거 하나는 고맙습니다. 유선아, 너희 집 아들이랑 선 봤니?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 엄마라는 사람 하는 거 봐. 사람 겉으로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 안 어울리는 사람 찾아가며 무시하는 거. 내 달이 이렇다고 사람을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너 잘 봐도 이제 한 번 만났다니 네가 판단 잘하겠지만 이런 집안하고는 엮이지 않는 게 너도 편할 거다. 네, 어머니 모처럼 오셨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선주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앞으로는 매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유선씨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와 엄마가 카페를 나가려는데 전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꽉 붙잡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얘, 왜 진짜 그런 말을 안 해서 사람을 오해하게 해? 아니, 왜 집이 이렇게 부자인 걸 숨겨? 그런 건 여기저기 알려야지. 네가 말을 안 해주니 내가 그럴 수밖에 더 있어?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줌마, 이거 못 나요? 진짜 사람 신경질 나게 하네? 제가 화를 내자 엄마가 전 남친 어머니 손을 찰싹 때려서 저한테서 떨어지게 했어요. 이런 교양머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겠지. 그거 알아요? 진짜 부자들은 그딴 짓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그러지 않아도 있을 거 다 있고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좀. 아들 망신도 그만 시키고요. 엄마 친구분 딸은 밖에까지 나와 저와 엄마한테 사과를 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남친 어머니를 그렇게 갑자기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건 너무 화가 났지만 사람 많은 데에서 망신을 준 건 통쾌하긴 했어요. 그리고 멀쩡한 다른 여자 인생 하나도 구한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남친 어머니는 저희 집에 전화하고 과일 선물을 보내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난리를 폈지만 저희는 선물도 다 돌려보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더군요. 이미 남친 어머니 본 모습을 다 봤는데 저희가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리 없잖아요. 그때의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전 남친 어머니도 더는 저희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친구분 딸도 다시는 제 전 남친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답니다. 전에 제가 전 남친 어머니한테 심한 소리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쉬라고 배려를 해줬던 그 상사뿐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는데 능력 있고 자상해서 계속 호감이 갔고 남편도 저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됐네요. 지금 저는 2살 딸과 남편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 또 좋은 시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날을 맞으려고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보통 연애를 할 때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겪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저는 절친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시 26살이던 저는 한창 연애에 관심이 많을 때였죠. 그런 저에게 친구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자기 오빠 친구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더라고요. 그렇게 전 기대 반 재미 반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당일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한눈에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엄청 신경 쓰고 나온 데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오늘 소개팅 나오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남편은 화색을 띠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느 소개팅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적당히 재미있고 대화를 리드하는 게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뭐라고 할까? 묘하게 바람둥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적당히 이따 헤어지려고 몰래 시간을 체크하며 대화의 맞장구만 쳐줬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남편은 물색 없이 배고프지 않냐며 자리를 옮기자고 말했고 저는 집에 친척이 와서 일찍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말했죠. 마음 같아선 엉뚱한 번호를 알려주고 싶었지만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를 생각해 그럴 수는 없어서 제 번호를 알려줬어요. 남편한테 연락이 오면 적당히 거절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집에 도착하자 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친구한테 밥을 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난 친구에게 난 솔직히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나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대신 잘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죠. 이렇게 친구한테 거절 의사를 밝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은 잊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남편한테 연락이 왔지 뭐예요. 아무래도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남편의 절절한 구애가 이어졌죠. 남편은 집요하게 자기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말하며 이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이대로는 전화를 끊을 것 같지 않아서 전 일단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약속 장소를 향했죠. 가보니 뜻밖에도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번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너무 떨린다며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남편한테 호감은 안 갔지만 그 사람의 진심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오길 기다리며 1시간째 친구 커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약속 장소로 들어오지 뭐예요. 팔에 깁스를 한 채 말이에요.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눈만 굴리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라며 남편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팔은 왜?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죠. 여기 오다 좀 부딪혔어요. 살짝 삔 건데 혹시 몰라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좀 늦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럼 연락이라도 미리 주지 그 정도 센스도 없나? 하고 생각했죠. 아무튼 우린 밥을 먹으러 자리를 옮겼어요. 식사는 남편이 예약해둔 고깃집에서 했어요. 하필 남편이 오른팔을 다쳐서 식사할 때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 챙기느라 바빴고 결국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사귀지도 않을 사람한테 공짜로 얻어먹는 게 좀 그랬거든요.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 앞접시에 고기를 잘라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좋았는지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혹시 내 행동이 오해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빨리 이 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친구 커플을 먼저 보낸 저는 남편에게 다친 팔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말하고는 헤어지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붙잡지 뭐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누룽지 사탕을 한 움큼 꺼내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당황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전 괜찮으니까 많이 드세요. 제 말에 남편은 민망했는지 자기도 사탕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탕은 좀 특별한 거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약속 장소로 오다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게 됐고, 폐지가 실린 할머니의 리어카가 옆으로 기울자 달려가 받쳐주다가 팔을 다친 거였더라고요. 울상이 된 할머니는 자기가 치료비를 낼 테니 병원으로 가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할머니 처지를 생각해 극구 사양했대요. 자신 때문에 다친 남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한 움큼 꺼내 기어이 남편 손에 쥐어주셨다고 하더군요. 이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하시겠다기에 남편은 사양 않고 사탕을 받아온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 역시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사탕의 반을 넘겨받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려는데 남편의 착하고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재밌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바로 단문이 오더라고요. 오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한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을 받아줄 순 없냐더군요. 이제 막 호감이 생긴 탓인지 저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궁금했어요. 저 원래 남 챙기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영식 씨는 왜 제가 좋아요? 남편은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며 예쁘고 착하고 내숭이 없어서 좋다더군요. 주변에 보면 이성을 사귈 때 학교나 직업 등 조건부터 따지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사람은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엔 둘만 만나 맛있는 거 먹자고 먼저 다음 데이트를 청했고 그렇게 우린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남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방방 뛰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어서 다음날 또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픈 사건을 시작으로 연인이 된 남편과 저는 이후 순탄한 연애를 이어갔어요. 저는 평소에는 운동에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의 직업이 수영 강사이다 보니 남편을 따라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살도 빠지고 주변에서 부쩍 예뻐졌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이 모든 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생겨난 변화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고맙더라고요. 남들은 연애를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싸우곤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뭐든 저한테 맞춰줬기 때문에 싸울 거리가 없었거든요. 전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속 썩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힘들다고 술이나 한잔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함께 친구를 위로하러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시리에 빠져있는 친구를 보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친구 덕분에 전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한테 다음에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죠. 그날따라 친구는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급기야 뻗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친구를 보며 난감한 눈치였죠. 그래서 친구의 친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난감했죠.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아니까 제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저보곤 혼자 집에 가라지 뭐예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죠.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전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저희 집 앞에서 장장 4시간을 기다리며 미안하다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 입장에선 이렇게 용서까지 빌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화를 내니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남편을 보자
전 양심이 조금 찔렸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상황을 알면서도 혼자 집에 오는데 왠지 나보다 내 친구를 더 챙겨주는 것 같아서 셈이 났다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런 기분이 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괜한 일로 질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니. 정말 그땐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은 제 남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린 3년 동안 누구보다 다정한 연인으로 지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는 자기가 소개한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기분이 묘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한테 평생 배필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꿈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우리 부부는 선물처럼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죠. 아이가 생기자 남편은 제가 무례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딱히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는 데까지는 버는 게 낫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남편은 당시 강사로 일하던 스포츠 센터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남편은 생활도 안정되고 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테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하더라고요. 저도 출산이 임박한지라 더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저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출산 준비에 들어갔죠. 근데 임신 탓인지 몸이 편해져서 그런지 몸이 자꾸 불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스킨십도 없어졌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어디다 말도 못하고 고민만 깊어갔죠. 임신한 내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겠지. 사업을 하려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일하는 센터에 갔다가 남편과 즐겁게 대화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한테 다가갔죠. 어머, 미주야, 임신했단 얘기 들었어. 정말 축하한다. 친구는 절 보자마자 임신을 축하한다며 반가워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를 보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죠. 친구는 여전히 늘씬한 싱글인데다 직장에서 승진도 해서 당당해 보였거든요. 반면에 전 집에서 놀기만 하는 임산부에 투덕투덕 살까지 붙고 배까지 나온 아줌마였으니까요. 괜히 주눅이 들었죠.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친구한테만 관심을 보이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전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대놓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저를 은근히 무시했고 제가 뭐라도 하나 사면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많이 서운했지만 출산하고 다시 옛 모습을 찾으면 달라질 거라 믿으며 전 묵묵히 참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고 초산이라 그런지 전 난산에 14시간의 진통을 견디며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를 보니 그간의 힘겨웠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달랐나 봐요. 탯줄을 자른 남편은 아빠가 되었다는 감흥도 없는지 바쁘다며 바로 센터로 가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온 저는 지극정성인 다른 남편들을 보고 많이 부러웠어요. 같은 산모인데 누군 저렇게 대접을 받고 누군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 생각하니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거기 조리원 값이 얼만지 알아? 몸 편하게 조리원에서 지내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끊어! 글쎄 이러지 뭐예요. 그런 남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를 낳은 여잔데 그 정도 투정도 못 받아주나요? 결혼 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는 생애 처음이라 실수와 걱정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이만 낳으면 연예인들처럼 죽어라 몸매 관리에 들어가겠다 생각했던 마음은 벅찬 독박 육아에 무너져버린 지 오래였죠. 현실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간은 흘러 첫 돌을 맞았고 전 돌잔치 때 입을 한복을 빌리러 남편과 함께 한복집에 들렀어요. 몇 가지를 골라 입어보는데 그동안 관리를 못한 탓에 오태가 나지 않더라고요. 전 속상한 마음에 온 매무새를 잡아가며 이리저리 만져봤죠. 그런데 그 순간 거울 너머로 이런 제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상을 팍 쓴 채 한심한 듯 혀까지 차고 있더군요. 그리곤 급기야 진짜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 남편은 들으라는 듯 한 소리를 하곤 그대로 매장을 나가버렸어요. 전 매장에 있던 직원들 보기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매장 직원들도 그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 제 몸매가 망가진 것보다 남편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제 몸이 많이 망가졌다곤 하지만 그게 어디 제 탓인가요? 출산한 여자한테 꼭 그래야 하냐고요. 저는 저대로 화가 나서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아이의 돌잔치를 마지못해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에요. 드디어 잔치 당일날이 되었고 전 결혼식 이후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자신이 없어서 쭈뼛거렸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절 보시곤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죠.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딸 오늘 너무 예쁘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엄마의 칭찬과 위로에 힘을 얻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잔치를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도 잠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심신이 지쳐 널브러져 있는 절 보고 남편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집안일을 시키지 뭐예요. 지쳐서 몸이 천근만근인데 말이죠. 제가 너무 피곤하니 좀 이따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너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으니 그렇게 살만 찌는 거라고.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다 써먹냐며 막말을 퍼붓더군요.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남편은 오늘 참석한 사람들한테 감사턱을 쏘기로 했다며 나가버렸어요.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더군요. 나가려면 얌전히 나갈 것이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굳이 속까지 헤집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 건지 정말 야속하더군요. 그날 전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를 잡고 한참을 하소연을 했죠. 친정엄마는 아이도 돌이 지났으니 집에 한 번씩 맡기고 둘이 시간을 좀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애들 맡기라고 하셔서 저는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남편과 잘 얘기해보겠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했다가 밤이 돼서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퇴근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잔소리를 좀 했겠지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꾹 참았죠. 그리곤 오랜만에 소고기를 구워 남편과 오붓하게 와인 한잔 하며 잘 얘기해보려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은 남편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고기를 굽고 있는 절 보자 또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젓가락으로 불판을 툭툭 밀면서요. 능력도 없는 게 비싼 건 더럽게 좋아해. 그렇게 찍어도 고기가 먹고 싶니? 저는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근데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요즘 운동하러 오는 여자들이 등록하면서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들이 너무 뚱뚱하대. 내가 볼 땐 전혀 아닌데도 말이야. 근데 너는 그렇게 뚱뚱하면서도 네 자신이 뚱뚱한 걸 모르겠니? 어떻게 허구한 날 집구석에서 먹을 궁리만 하냐? 진짜 한심하다. 뭐? 한심해? 자기 말 다 했어? 내가 나 먹자고 고기 구웠는 줄 알아?
요즘 당신이랑 사이가 정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내 딴엔 당신 마음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라고 살 빼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줄 알아? 안 되는 걸 어떡해. 애 키우느라 하루 종일 발발거리다 보면 내 몸뚱이 챙길 시간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은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 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쉬는 날엔 약속 있다고 밖으로 나가고. 그럼 난 어떨까?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 키우랴 살림하랴 죽어라 일하지만 정말 날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단 1시간도 없어. 나라고 이런 내가 좋은 줄 알아? 식이요법? 홈트? 누군 안 하고 싶냐고. 전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을 남편한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엉엉 울었죠. 적어도 전 제 말에 남편이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는 너만 키우냐? 입만 살아서 변명은. 글쎄 이러곤 밖으로 나가버리지 뭐예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꼭 살을 빼고 자격증을 따서 취직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취직해서 나만 보면 돈돈거리는 그 입도 딱 막아버릴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운동도 하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남편이 운영하는 센터로 갔어요.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신용카드를 툭 던져주더니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됐으니까 여기서 운동할 생각 말고 다른 데 가서 해. 당신이 내 와이프란 걸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다니겠어? 여자가 생각이 있어야지. 이러지 뭐예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절 망신을 주고는 휑하니 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충동에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때 여직원이 다가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요즘 사장님께서 여자 회원분들을 터치하는 일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이건 확실치 않은데. 여직원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남편이 저녁 시간에 다른 사장들과 단란주점과 룸사롱에 다니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밤새도록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곤 다음날 술에 취해 출근하신다고요. 아, 정말 어찌나 창피하던지. 꼴에 지도 남자라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나 싶어 이런 인간이면 복수는 뭐하러 하나 싶더군요. 이 인간하고는 이혼이 답이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증거를 잡아 남편과 이혼할 생각에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남편의 핸드폰을 켜봤는데 글쎄 휴대폰 속에는 일전에 저한테 와서 남편의 일탈을 폭로했던 여직원의 사진들이 저장돼 있지 뭐예요. 셀카에 투샷, 그리고 낯뜨거운 동영상까지. 나중에 안 사실인데 둘 사이는 이미 센터에서도 유명했더라고요. 첩이 첩을 못 본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자 저를 이용해서 남편을 단돌이할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걸 수집했고 그 물증을 바탕으로 괘씸한 여직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어차피 남편한테 믿음이 깨진 이상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센터에 출근했던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채 돌아와선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지 뭐예요. 소장을 받은 여직원이 남편한테 상황을 수습해달라 부탁한 모양이었죠. 남편이 왜 센터에 이상한 말이 돌게 하냐며 제가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는다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잘됐다 싶어 그간에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애당초 당신이 잘못했잖아. 회원들 앞에서 살찐 나는 창피하고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넌 괜찮니? 게다가 꼴에 요즘에 여자까지 달고 술 마시러 다닌다며? 그래, 여자 끼고 노니까 재밌더라. 집에 오면 살찐 고깃덩이 같은 여편네만 있는데 센터에도 가게에도 쭉쭉 빵빵한 여자들만 있으니 살만 났다. 왜? 나도 남잔데 안 좋겠냐? 이런 미친 소리를 해대는데 정말 열이 뻗치더군요. 이런 놈하고는 단 한순간도 한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정말 끝이었죠. 걔들은 뭐 네가 멋있고 잘나서 만나냐? 당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너도 늙은 아저씨야. 착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더니 착하긴 개뿔. 넌 그냥 쓰레기야. 연애할 때도 크게 싸운 적이 없던 저와 남편은 그날은 결국 서로 감정이 끝까지 치달아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전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온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합의가 되지 않아 한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낸 전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아직 어린 아들을 보면 아빠의 자리를 뺏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겠냐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소송에 힘썼죠. 이혼 후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내던 저는 그제야 미뤄두었던 몸매 관리를 시작했고 독하게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 1년 동안 엄청난 살을 뺐어요. 그렇게 결혼 전 몸매로 돌아왔죠. 살을 뺀 저는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천연제품 공부를 시작해 자격증을 땄고 저만의 레시피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저는 몇 년 만에 결혼 시절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 제가 판매하는 제품에 직접 모델로 나섰고 그 제품은 꽤 반응이 괜찮아서 매출이 많이 뛰었어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이후 많은 기업들로부터 협업을 하자는 제의도 받게 되었고요. 돈을 번 저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께 정원이 딸린 큰 집도 한 채 사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자라 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를 받을 일이 생겼어요. 하필 그 보험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해지하고 다시 들까 생각하다가 아이의 미래에 쓸 보험인데 남편도 별말 없겠지 싶어 남편을 만나러 스포츠 센터로 찾아갔어요. 문제의 여직원이 절 맞아주더군요. 그 여잔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는지 반갑게 응대를 하더군요. 제가 돈 꽤나 있는 손님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여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뻔뻔하게 아직도 여기서 일하나 봐요. 그제야 저를 알아본 여직원은 사색이 되어선 주랭랑을 치더군요. 카운터나 보던 애를 남편은 관리직으로 올려 회원 관리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끼리끼리 잘도 논다 싶더군요.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온 남편은 달라진 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 과하게 차려입고 갔거든요.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에 명품 가방과 신발까지 놀랄만 했죠. 게다가 전 손에 들고 있던 차키를 가방 옆에 올려놓았는데 그 차는 평소에 남편이 꿈에 그리던 벤츠 열쇠였거든요. 남편은 보고도 믿기 어려운지 한참을 멍하니 제 차키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전 희열을 느꼈어요. 제가 테이블에 노크를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저를 보더군요. 내가 문자했는데 봤어? 저는 그 언제보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금방 머릿속에 계산이 섰는지 달라진 눈빛으로 제게 말했죠. 연애 시절처럼 부드러운 말투로요. 여보,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내가 이혼하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다 내가 못나고 잘못했더라. 자기가 원해서 찐 살도 아닌데 난 자기한테 막말만 했으니 내가 미친놈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잘 해보자. 내가 진짜 잘할게. 애 입장에서도 그게 좋지 않겠어? 한창 아빠가 필요할 나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재결합하라고 난리시고. 저에게 쩔쩔매는 남편을 보니 남편한테 구박을 받던 옛 생각이 떠올라서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잊었던 복수심이 다시 활활 타올랐죠. 그래서 전 더 모질게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도 당신이 센터 직원이랑 바람난 거 아셔? 아까 보니까 걔 승진까지 시켰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지 그래? 지금 보니 둘이 엄청 잘 어울리던데.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게
딱 자기 스타일이더라. 그런 천생연분을 옆에 두고 설마 나랑 다시 어쩌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일랑 넣어도 난 당신이랑 헤어지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아. 무엇보단 이젠 당신 같은 남자 눈에도 안 차. 남편은 미련이 남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제 발밑에서 무릎까지 꿇고 말이죠. 전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럴 생각 1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보험 명의만 순순히 바꿔주면 그동안 당신이 부은 돈은 돌려줄게. 싫음 그냥 해지하든가. 아빠가 돼선 보험 때문에 우리 애 피해보게 하지 말고. 이만 갈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남편은 이왕 온 김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질척대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센터를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니 기분이 어찌나 상쾌하고 통쾌하던지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그렇게 독하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기분 최고였어요. 아직도 남편은 가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연락을 해요. 그러다 수가 틀리면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적반하장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살고요. 사실 제겐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전 남편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멋진 남자죠. 그러니 전 남편 따위가 눈에 차겠어요. 남편에게 하도 당해서 남자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질색이었는데 살다 보니 인연이란 게 있긴 있는지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깨진 부부 사이를 억지로 기워가며 살았다면 오늘 같은 날이 왔을까 하고요. 남에게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 제 겉모습에 대한 자괴감만 들었고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실패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전 실패를 교훈 삼아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자신은 이미 아름다우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밤에는 옷깃을 아무리 여며봤자 온몸이 금세 얼음장이 되게 마련이죠. 저희 삶에도 그처럼 시리고 어두운 날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제가 대학교를 막 졸업했을 무렵 큰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셨고 근처에 있던 친정엄마는 충격으로 인해 튀어나간 덕분에 별다른 화상 없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병원에서 눈을 뜬 친정엄마의 세상은 온통 어두운 밤이었어요. 폭발에 튕겨나가며 어딘가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모양인데 그 바람에 시신경이 완전히 파열되어 버렸다더라고요. 맞아요. 친정엄마는 빛도 세상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에요. 병원에서는 엄마를 두고 다행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유지한 것만으로 기적이라고요. 하마터면 뇌 손상으로 이어져 식물인간이 될 뻔했다고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현실이었어요. 사연으로 전해 듣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가슴이 저리 탈 텐데 저는 딸이잖아요. 아버지를 앗아가고 엄마에게서 빚을 앗아간 사고잖아요. 결국 상심해버린 저의 세상도 덩달아 어둡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화창한 봄거리를 걸어도 막막한 밤거리를 걷고 있는 느낌? 그런 저를 끝없는 좌절의 수렁으로부터 구해준 건 오히려 가장 힘들었을 친정엄마였어요. 희수 너 괜찮니? 어느 날
불쑥 날아든 엄마의 물음에 저는 애써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 아무렇지 않다 뭐. 엄마 딸 원래 씩씩한 구석이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애 표정이 왜 그래? 왜요? 내 표정이 어디가 어떻다고. 나 지금 웃고 있어. 엄청 해맑게. 거짓말. 엄마는 다 알아. 에이, 왜 자꾸 이러실까? 봄 타셔? 주말에 시간 내서 바람이라도 쐬러 갈래요? 엄마는 진짜로 다 알아.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어. 우리 희수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깨가 얼마나 축 늘어져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엄마잖아. 엄마한테 못할 얘기가 뭐 있어. 그래도요. 우리 희수 요새 많이 힘들구나. 조금. 아니, 조금 많이요. 아빠 허망하게 보낸 것도 속상하고, 그 자리에 혼자만 없었던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중에 제일 큰 건 엄마 걱정이에요.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부양해야 하나, 뭐 그런 걱정은 아니야. 엄마를 지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말이라도 고맙다 얘. 요즘 세상에 너처럼 부모 생각하는 딸도 아마 드물 거야. 진심이에요.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내색은 안 해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게 걱정이지. 엄마도 억울해. 겁나고 무섭고 수시로 부하가 치밀어. 하지만 어쩌겠니.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과 좌절에 빠진 삶보다는 하나씩 적응해 나가면서 웃음도 하나씩 되찾아 나가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삶이 훨씬 행복할 거야. 엄마. 그니까 희수야. 엄마도 힘내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딸도 힘내렴. 엄마는 마치 자신의 약속을 지켜보이겠다는 듯이 빚 없는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때로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고초를 겪는 일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당사자인 엄마가 스스로 떨쳐내려 하는데 자식인 내가 넋놓고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잖아. 이후로 저는 엄마와 함께 참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희의 상처는 완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봉합되어 있더라고요. 친정 엄마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고 저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으니까요. 마침 외가댁도 도움의 손길을 뻗어왔어요. 대대로 지방 유지였던 외할아버지가 저희 엄마에게 유산을 미리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외삼촌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의 몫을 양보하면서 엄마를 환경 좋은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모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 스스로의 능력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의 단 한마디에 완벽하게 수긍하고야 말았죠. 자식 아끼는 부모 마음이고 형제간의 우애란다. 그렇게 맞이한 30대 초반, 친정엄마가 사고의 후유증과 시각장애의 상심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한다면야 세상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믿어왔던 저에게 또 한 가지의 욕심이랄까? 바램이랄까? 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엄마의 품에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죠. 마침 사내 커플이었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희는 자연스레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암흑기가 되리라는 것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고야 말았죠.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었지만 단 한 사람 시모만큼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눈치더라고요. 역시나 시모가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서는 저와 신랑을 근처 카페로 끌어다 앉혀놓더니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네, 어머님.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사돈께서는 현장에서 고인이 되셨다지? 혹시 결혼식 날 혼주석에 친정엄마 한 분만 앉아 계실 모습을 걱정하시는 거면
외삼촌들이 계세요. 사부인 얼굴은 멀쩡하니? 네? 그 정도 폭발 사고면 불도 엄청 실이 크게 났을 건데 얼굴이 멀쩡할 리가 없겠지. 하기사 멀쩡하든 말든 그게 뭔 소용이라디? 어차피 평생을 가봤자 거울 한번 볼 수도 없을 거면서. 왜 대답을 못하니? 니네 엄마 장애인이라며 장님이라며. 그런 주제에 어디 남의 집 사지 멀쩡한 아들을 넘봐? 그런 시모의 폭언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욕을 엄마가 아닌 내가 대신 당할 수 있어서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디 가서 이런 꼴이나 당하면서 살라고 엄마가 절 애지중지 키워오신 게 아니니까요. 마침내는 분노가 치솟았고 그 분노 그대로를 시모에게 터뜨렸죠. 퍽이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시네요. 내가 왜 불쌍하니? 불쌍한 건 주제도 모르는 너랑 니네 엄마지. 우리 엄마는 다만 앞을 못 볼 뿐이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요. 뒤에서 이런 짓이나 벌이는 누구랑은 다르게 하늘 아래 늘 떳떳하시고요. 하자 있는 것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맨날 똑같다니까는. 우린 괜찮다느니 아무렇지도 않다느니 그래봤자 니들 생각일 뿐이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이래서 당신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그럽고 행복한 세상인데 당신의 세상은 팍팍하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 끝까지 하시겠다.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해가면서 평생을 지지고 볶아 보시겠다. 생각 같아서는 이쯤에서 멈추고 싶네요. 친정엄마 욕보이는 사돈. 그런 사돈 원하는 집이 어딨겠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끝까지 잘난 척을 하고 아주? 먼저 일어납니다. 연락드리죠. 시모와 제가 충돌하는 동안 신랑은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제 옆에 묵묵히 있어 주었어요. 물론 시모의 편을 들어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었던 거죠. 마치 경호원처럼요. 어쨌거나 그날의 첫 만남은 결혼이 파토날 위기를 맞이한 채로 끝이 났어요. 일생일대의 위기였다고나 할까요? 아마도 저와 신랑이 일반적인 인연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파혼을 선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친정엄마의 장애를 모욕하는 시모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신랑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저지른 엄마로 인한 죄책감 때문이라도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신랑은 많이 괴로워했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게 저와 친정엄마의 상처를 다시금 흉지게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신랑을 붙잡았던 이유는 그가 저에게는 최고의 남편이 친정엄마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와 신랑이 한창 연애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2주간의 긴급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직장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탓에 지방 곳곳의 현장들을 돌며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시력을 상실한 이후로 그렇게 긴 시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출장 동안 엄마의 곁을 지켜줄 복지사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큰딸이 조산을 하게 되어 제 친정엄마를 부득이 보살필 수 없게 되었다는 복지사의 전화였어요. 저는 급히 친정엄마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신랑에게 집에 좀 가달라고 부탁하고는 밤새 차를 달려 올라왔어요. 매일 새벽같이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곁을 지킬 작정으로요. 하지만 서로 처음 만난 엄마와 신랑은 뜻밖에도 둘이 나란히 하하호호 웃어가며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 둘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신랑의 손에 감겨있는 붕대가 눈에 띄었고 저는 엄마가 깊게 잠든 틈을 타 신랑에게 물었어요. 뭐야?
손 이거 화상 맞지? 커피 타다가 뜨거운 물 쏟는 바람에 진짜 딱 그냥 그뿐이야. 무슨 내가 자기를 몰라? 당신이 어디 그런 실수할 사람이냐고. 암튼 못 속인다니까는. 엄마가 나한테 커피 대접하시겠다고 컵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조준 잘못해서 컵 들고 있던 내 손에 부으셨어. 엄마도 알고 있는 일이야? 아니, 내가 꾹 참았거든. 그걸 참았다고? 뭐하러 굳이. 엄마가 엄청 반가워하고 되게 반겨주시더라. 딸내미한테 참 오랜만에 생긴 남자친구라면서. 식사 대접 못하는 대신에 커피는 한 잔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직접 컵도 찾아오시고 커피포트에 물 받아 끓이고 그러셨어. 손으로 더듬거려가면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도 안 뜨겁고 하나도 안 아프더라. 잠깐 기다려. 화상연고 어디 있을 거야. 약은 집에 가서 발라도 돼. 오늘 일 엄마는 몰랐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계속 혹시라도 미안해 하실 일 없도록. 정말 고마워. 그날 신랑이 저에게 가져다 준 확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방까지 내려가기 위해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따가 낮에 김서방 잠깐 온댔어. 김서방? 우리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좋아 죽네 아주. 목소리에 다 써있어 이거사. 난 사랑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또 주책이다 주책. 사람 좋아 보이더라. 나도 썩 마음에 들고. 뭐 그렇게 많이까지는 아니고. 암튼 이따가 김서방 와서 홈캠인지 뭐식인지 거실에 달아주기로 했어.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저는 크게 놀라고야 말았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홈캠이란 게 인터넷과 연결된 일종의 CCTV 같은 거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짬짬이 엄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꼭 설치하고 싶었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홈캠을 거실에 설치해 놓으면 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엄마의 안부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요? 내가 그렇게 홈캠 설치하자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면서 맨날 반대했으면서. 최서방이 그러더라고. 때로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더 좋은 부모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엄마네 딸이 부모 감시하고 그럴 사람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 얘. 그래서 이참에 들여놓기로 했어. 친정 엄마를 위해 펄펄 끓는 물을 손등에 뒤집어 쓰는 통증마저 참아내는 남자. 친딸도 돌려놓지 못했던 친정 엄마의 마음마저 열게 만든 남자. 그런 사람이 세상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러니 제가 신랑과의 결혼을 포기 못할 수밖에요. 파혼할 수 없다는 건 신랑의 생각 또한 저와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건네왔거든요. 도저히 이별할 수 없겠다고요. 우리만의 결혼이라도 자기는 괜찮다고요. 마침내 저희는 결혼 결심을 굳혔고 신랑이 시댁 식구들에게 손을 써두었던 덕분에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게 된 시모도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맞이한 상견례 날, 친정엄마가 백년 손님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최대한의 격식을 차리겠다며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에 양가 식구들이 마주 앉았죠. 저와 엄마는 좀처럼 꺼내 있는 법 없던 명품 정장까지 한껏 차려입었고요. 상견례 내내 저와 신랑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시모가 친정 엄마를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싶었던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살가운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거 참, 가진 거라고는 아들밖에 없는 엄마 입장에서 염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참하게 잘 길러낸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김서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 희수가 좋아하고 제가 홀딱 반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음도 참 깊으시고 과찬이십니다.
우리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비록 혼인으로 맺은 인연이라지만 사돈지간을 넘어서 친구처럼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저야 좋죠. 나이 먹고 마음 맞는 친구 하나 만나기가 쉬운가요, 어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를 장애인이라며 모욕까지 해가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결혼을 반대하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돌변한 시모를 향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지 싶었어요. 언뜻 짚히기로는 돈이었어요. 시모의 태도 변화는 친정 엄마의 재력을 알게 된 직후에 발생한 일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의심을 키워나가거나 말거나 시모는 친정 엄마의 아주 좋은 친구 노릇을 훌륭하게 해내기 시작했어요.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친정 엄마를 위해 손수 운전까지 해가며 나들이를 다니지 않나. 좋은 음식, 맛난 반찬 생기면 바리바리 싸들고 와 함께 나누지를 않나. 무슨 30년 정도 우정을 나눈 사이처럼 행동하더라니까요. 돌변한 시모의 행동에는 분명 뭔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돈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력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친정엄마한테 시모가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어요. 굳이 사실을 고백하자면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부터 털어놓아야 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그 모욕적인 언행들을 고백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상황이 이러니 중간에 끼인 저와 신랑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져나갈 수밖에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반드시 밟히는 법이죠. 웨딩드레스를 맞추던 날 드레스 피팅 중이던 저에게 샵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사이 맞느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직원이 무겁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직원 입장에서 결혼식 앞둔 새 신부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저는 얼른 대답했죠. 절대 피해 안 가도록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든.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님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랑 식구들 몰래 친구들이랑 중고 명품을 매입해 대파는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따리 장수들한테 속아서 짝퉁을 대량으로 잘못 매입한 탓에 빚이 크게 생겼다고. 얼마나요? 한 8천만 원 돈.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일주일 만에 갚았다면서 아주 신나게 웃더라고요. 아, 네. 뭐 저희한테 피해올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솔직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 호구. 호구 하나 잡았다고 했어요. 호구 하나 잡아서 그 돈으로 8천만 원 메꿨다고. 적당히 놀아주다가 단물 다 빠지면 트집 잡아서 파혼시키고 버릴 작정이래요. 착한 우리 엄마를 얕잡아봐도 정도가 있지. 모든 사태의 내막을 깨달은 저는 분노했지만 마침 피팅룸으로 들어온 시모 앞에서는 짐짓 아무 일도 없는 척 태연하게 행세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신랑에게 몰래몰래 메시지를 보내 시모의 꿍꿍이 전부를 알렸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만의 작전을 꾸몄죠. 드레스 피팅을 마친 저는 신랑과 미리 짜두었던 작전 그대로 다투는 모습을 시모 앞에 일부러 노출시켰어요. 저는 드레스가 싸구려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고급 샵에서 주문 제작할 거라며 우겨댔고 신랑은 사치가 너무 과하다면서 싸웠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시모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그날 밤에 곧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신랑이랑 시댁으로 오라는 시모의 전화였어요. 연락을 받은 저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시댁 식구들과 시모가 불러 모은 친척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이전까지는 저를 막내딸 바라보듯 했던 시댁 사람들의 눈빛에 유독 그날에는 무슨 대역죄인 취급하듯 따갑더라고요. 알만하죠. 친정 엄마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을 달성한 시모가 파혼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뒤에서 제 험담을 얼마나 해댔으려고요. 그런 속사정을 빤히 꿰고 있던 저는 당당하게 나갔죠. 난 분명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오라고 했는데? 신랑 지금 바빠요. 많이.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넌 안 된다는 거야.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게 말 한마디를 져주는 법이 없어. 아까 낮에만 해도 그래. 외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늘 같은 지아비한테 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는지 사치도 심하게 부리는 것 같고. 할 말 있으면 짧고 굵게 하고 끝내죠. 어차피 결말 다 나온 것 같은데. 벌써 다 알고서 얘기하는 투다 너? 이 상황에 모르면 그게 멍충이죠. 판을 이렇게나 크게 벌려놓고서는. 하여 그놈의 잘난 척 배운 척은 아주. 뭐 대충 눈치챘다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파혼해. 우리 시댁 식구 전체의 결정이다. 이유는요? 앞에 구구절절 다 떠들었잖니. 굳이 한 번 더 들려주랴? 짧고 굵게 말할 때는 언제고 옌병? 옌병? 이젠 대놓고 욕까지 하시네요 아주. 식구들 보는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귀한 아들 자식 엄만 개차반한테 장가보낼 뻔한 엄마 입에서 이 정도는 약과 아니겠니?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얘기 들으면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했어요?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돈까지 뜯어갈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러자 시모는 시침이 뚝 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니? 뜯어가다니? 8천만 원. 이래도 기억 안 난다고 할 건가요? 그거. 당연히 기억나지. 8천만 원. 근데 그거 뜯어간 게 아니라 투자받은 거야. 내가 새로 시작할 사업에. 확실해요? 방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거듭 되묻자 시모는 뻔뻔스럽게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투자 계약서를 하나 꺼내오더라고요. 분명한 친정 엄마 지장.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등장에 저를 향한 시댁 어른들의 한마디들이 쏟아졌죠. 중고 명품 사업을 까맣게 몰랐던 시아버지마저도 그 큰 돈을 투자받았다면 나름 능력 있는 것이니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물론 저를 아주 고깝다는 듯이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고요. 그렇게 시모는 기고만장해졌고 이제 내 차례지? 내가 아까 말했던 파혼 사유들 전부 없던 셈 쳐주마. 굳이 그런 자잘한 일 아니더라도 CME를 다짜고짜 사기꾼 취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혼 사유는 차고 넘칠 테니 파혼선에서 끝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어르신들 시절 같으면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났어 이거사. 하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글쎄요. 누가 멍석마리를 당할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마침 친정에 있던 신랑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제가 부탁했던 동영상을 찾았으니 지금 바로 보낸다고요.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저의 휴대폰을 시댁의 TV에 연결했고 신랑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재생시켰어요. 친정에 설치된 홈캠,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용 CCTV를 통해 촬영된 일주일 전의 영상이었죠. 그 홈캠 영상은 엄마와 시모가 친정 거실에 단 둘이 마주 앉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꺼낸 쪽은 식은땀을 연신 닦아대는 듯 무척이나 초조해 보이는 시모였어요. 갑자기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은 말아요, 사부인. 무슨 얘긴데 괜히 분위기부터 잡아요. 사실은 내가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사회복지 관련한 건데요.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구나. 하긴 이렇게 훌륭한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김서방 됨됨이도 그렇게 좋은 거겠죠. 네, 암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부인처럼 후천적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돕는 기관 얘기예요.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운영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게요. 저희 같은 후천적 장애인들에게는 재활훈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얘기 나온 김에 후원을 좀... 후원이라면 얼마나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알다시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아주 큰 돈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8천만 원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돈. 정말 좋은 일인데요. 친정엄마의 승낙이 떨어지기 무섭게 얼굴에 화색이 돈 시모는 웃음소리를 애써 참아가며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들었고 계약서를 읽을 수 없는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시모가 직접 계약서를 입으로 읽었어요. 사회복지재단 후원 계약서라는 설명이었죠. 설명을 마친 시모가 친정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선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계약서에 지장을 찍게끔 하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이 났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저를 향했던 꾸짖음은 고스란히 시모를 향하기 시작했고 궁지에 몰린 시모는 전부 다 모함이라며 시댁 식구들에게 바락바락 맞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다시 얘기했죠. 친정엄마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중고 명품 대파리 사업하다가 짝퉁 사기 맞아서 생긴 빚 8천만 원 갚은 거 맞죠? 빚이라니? 모함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빚이라니? 발뺌 좀 그만하세요. 사건을 이 정도로까지 끌고 오면서 제대로 된 내막 하나 모르고 왔을까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인정할 수 없어.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우겨대봤자 거짓이 진실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내 아들이나 데려와. 내 아들 지금 어딨어? 친정, 우리 엄마네 집. 뭐? 파혼시킬 마당에 내 아들이 그 집에는 왜? 신랑이 해줄 일이 아주 많았으니까요. 친정 엄마한테 당신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도, 친정 홈캠에 녹화되어 있던 동영상을 찾아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도 전부 신랑이었거든요. 너? 그럼 너희들 아까 낮에 명품 드레스니 어쩌니 싸워댔던 것도? 굳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야. 네, 연기였어요. 기왕 대답한 김에 하나 더 알려주자면 우리가 왜 엇갈려서 왔을까요? 신랑은 친정에, 나는 시댁에. 신랑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충격 많이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진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아들로서 곁을 지켜주고 싶다더라고요.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아들마저 잃게 되었음을 깨달은 시모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옥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시댁 식구들과 친척 앞으로 정중하게 인사드렸죠. 다소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방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허락을 받고 싶어요.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김서방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그날 저는 신랑과의 결혼을 다시금 허락받았고 시모는 시댁 식구들과 친척 어른들 모두의 만장일치된 뜻에 따라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랑이 엄마를 설득해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 덕분에 시모의 술수를 극복해낼 수 있었으니 결국에는 저와 친정엄마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이 저희 모두를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다시는 저희 곁에 얼씬조차 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참교육이었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를 모시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나 신랑은 친정엄마에게 든든한 아들이자 때로는 재간둥이 친구 노릇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사기죄로 콩밥 먹는 건 두려웠는지 친정엄마를 기만해가며 뜯어갔던 원금 8천만 원을 매달 조금씩 입금해오고 있을 뿐이죠. 집에서 쫓겨난 데다가 거액의 빚까지 갚아 나가려니 그 노후가 얼마나 팍팍할지 눈에 선하네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어버린 꼴이라고나 할까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아직 좋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신랑을 통해 다시금 봅니다. 저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며 보람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